네, 직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직근이라고 하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이랑 이제 의료인들이 같이 협동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 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좀 막연하게, 혹시 주변에 뭐 뇌전증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돕는 방법을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의외로 알게 모르게 제가 그때 게시물 올렸던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다른 분이 이제 뭐 이제 상담하시는 제 지인이 계셨는데, 내담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보를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단기간에는 이게 뭐 의도한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길게 보면 뭐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제대로 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있고요. 일기 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지역 모임도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다정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왜 이거 선택할까? 음? 잠시만요. 되나요? 들리나요? 네네. 이게 조금 느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 왜 이럴까? 저 좀 이따가 해도 될까요? 다시 그 핸드폰으로 좀 접속할게요. 이것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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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님, 확인이 되면은 다음에 하겠고요. 네. 다음에 주원님. 네. 주원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정주원이라고 하고, 지금은 그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고, 뭐 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뭐 청소년 센터라든지 보호종료 아동, 그리고 실제로 보호 아동, 양육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보호 아동 대상으로 표현예술 치료라는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플라이저 활동을 할 때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좀 작업을 해보고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정님 이제 괜찮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퍼플라이저 2기 활동을 하고 있는 조다정이라고 합니다. 그 기획단부터 해가지고 1기에 이어서 2기까지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1기 때도 이제 어, 해보고 싶었던 뭐 다양한 어떤 모임의 형태를 운영을 했는데 2기 때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우고 지금 30인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지는 10년 이상 돼서 한번 완치 판정을 받고 재발을 해서 지금까지 어, 음, 마지막에 살짝 안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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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산의 유진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포플라이저 2기로 처음으로 활동하게 된 송유진이고요.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이고, 이제 이준하 교수님께서 포플라이저 활동을 추천해 주셔서 뇌전증 인식 개선 활동을 처음 알게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 저도 뇌전증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제가 알아가고 있는 것들을 함께 알려드리고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이영주님, 유정아님이시죠?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영주님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라이저 2기로 활동하게 된 이영주고 부산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조장이 이제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뇌전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매체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바로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유정아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부산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유정아라고 하고, 저는 뇌전증이라는 것을 응답하라라는 드라마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 그렇게 접하고 대학에 와서 저희 조장인 송유진님이 함께 활동을 추천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도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인식을 개선했듯이 지금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해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풋풋하게 그 대학 생활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조장님 가니까 예, 우리 그 유진님이 혹시 다 같은 동기예요? 세 분이? 네, 제가 다 1학년이고 영주랑 네, 저랑 21살이고 네. 나머지 3명의 부원이 더 있는데 그 친구들은 20살이에요. 아, 그럼 지금 3학번이에요? 네, 2, 3학번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너무 네 티내지 않겠습니다. 예. 그 지금 장미님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장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 수원에서 퍼플라이드 활동하고 있는 정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예, 장미님 지금 되게 지금 이렇게 막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좀 더 부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네, 공방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뇌전증이 있는 아이를 이제 함께 또 키우고 계시고, 네, 그리고 퍼플라이저 1기도 함께 활동을 해주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신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이제 변준철 교수님도 네, 수업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변준철입니다. 어, 저는 그 그러니까 뇌전증을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뇌전증에 대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좋은 기회 그 세브란스의 김웅동 교수님이 추천해서 또 우리 심재신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퍼플라이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일기 때도 이렇게 좀 바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흔쾌히 그 뇌전증 협회 통해서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가까이 대구에 또 계시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이렇게 그때 일기 교육된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득이 전국에서 다 함께 하시니까 네, 그 줌으로 이렇게 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교육 때는 주로 이제 뇌전증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적인 어떤 이해랑 그다음에 대처의 방안,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대하시는 그런 뇌전증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어떤 고충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셨는데요. 그 내용도 좀 있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좀 새로운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때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뇌전증 약물 종류라든가 부작용, 건강관리, 뇌전증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주의할 점, 뭐 다양한 발작 및 다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이나
뇌전증 환자와 함께 직장 생활한다면 어떤 뭐 배려나 존중 매뉴얼이 필요할지 뭐 어떤 점들이 있을지를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차차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추후에 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일단은 준비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좀 듣고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화면 공유 네, 시작하시면서 수업하시나요? 네. 네. 보이시는가요? 네, 네. 예. 네. 이게 듀얼 화면이라 가지고 이쪽에 이게 한쪽은 세로 화면이라 가지고 이쪽 화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은 그 뇌전증 강의를 가니까 조금 이상하고 같이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을 소개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 하는 말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이제 발작하는 말도 있고 또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발작이라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는 외부에서 악령에 의해 영혼이 사로잡힌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뇌전증이라 하는 말은 영어로는 에필lep시라고 하고 옛날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요새는 대부분의 일반인도 뇌전증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알아듣고 하는데 뇌전증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신에 의해 발생하여 특별한 치료가 없다고 하여 신성한 병이라고 불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발작은 머리 내에서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말도 하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뭐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흥분을 하지 않으면 뇌전증이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작을 한다. 뭐 그게 5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또 뭐 하루 종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발작이라고 하고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 인자 없이 뇌전증 발작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질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원인 인자는 전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굶었다든지 아니면은 탈수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겼다 아니면은 뭐 저혈당이 생겼다 아니면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뭐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잤다 이런 것들 특별한 원인 인자가 있으면 이것을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원인 인자가 없이 발작이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되는 것을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전증을 보시면 1000명당 4명에서 10명 그러니까 많게는 100명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과대학을 예로 들면은 의과대학이 6학년까지 있으면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6학년 있으면 한 학년에 80명 같으면 5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5명 정도는 뭐 뇌전증이 산술적으로는 뇌전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당 20에서 70명이 새로이 발생하고 특히 소화기 0에서 9살 노년기 60세 이상에서 호발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금 되는 자료지만 국내 추정 환자 수가 40만 명 정도라고 거의 제주도 인구만큼 뭐 이렇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왜 발생합니까? 어, 보시면은 노인에서는 뇌종양, 그다음에 뭐 뇌출혈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아니면은 외상성 뇌손상 뭐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장마비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뇌수막염이라든지 또 뇌 실질에 염증이 있는 뇌염이라든지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복합 열성경련, 뭐 단순 열성 발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원인을 보시면은 소아 같은 경우는 뭐 중추신경계의 기형 태어날 때 뇌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 기억하는 게
미세한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는 것도 기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문제가 있게 보이는 것도 기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이주장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살짝 스크래치 났다. 아니면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세포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세포가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요새는 미수가 더 많고 또 노산 출산도 많아서 뭐 신생아 가사,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날 때 힘들었다든지 신생아 뇌출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성경련, 그 다음에 맥 마찬가지로 뭐 저산소 뇌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은 이제 뭐 수족구라든지 여름에 또 뇌수막염이 돌 때는 중추신경계 감염 이런 것들도 그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특발성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요 나이 때는 요런 뇌전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 나이 때는 요런 뇌전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특발성 뇌전증, 유전 인자와 관련인데 100%뭐 유전이 된다 하는 유전병은 아닙니다. 근데 가족력이라든지 뭐 그런 또 우리가 그런 유전 돌연변이나 요새 많이 밝혀지고 있는 특발성 뇌전증, 뭐 뇌전증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에서는 중추신경계 손상,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들면서 뇌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뇌종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발작의 종류는 부분 발작, 부분 발작하는 것은 대뇌 피질의 일부 국소 부위에 한쪽 부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다른 그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쪽에만 국한되게 있는 발작을 국소 부분 발작이라고 합니다. 전신 발작은 대뇌 광범위한 부분에 동시에 양측으로 다 오른쪽 왼쪽 다 퍼지는 것을 전신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보시면은 이제 단순 부분 발작, 부분 발작은 단순 부분 발작과 복합 부분 발작이 있는데, 단순 부분 발작은 의식의 소실 없이 침범된 뇌 영역에 따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나 팔을 까딱까딱 한다든지 입꼬리가 땡기는 형태. 그런데 이때 의사소통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그 이렇게 이야기도 다 하고 의식도 있고 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인다든지 뭐 얼굴이 찡긋찡긋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뇌전증이라고 꼭 운동 발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팔이 좀 저리다. 근데 이게 뭐 팔에 가는 신경의 문제가 단순 말초 신경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머리 내 팔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감각이 그 부분에 뇌전증이 있으면 감각 발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뭐 이렇게 모공이 곤두서고 땀이 나는 자율신경계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이나 장소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정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복합 부분 발작은 단순 부분 발작과 달리 의식의 손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던 행동을 멈추고 초점 없는 눈으로 한 곳을 멍하게 쳐다보는 증상이 대표적이며, 비교적 흔하게 입맛을 쩝쩝 다신다든가 물건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단추를 끼웠다 풀었다 하는 등의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자동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분 발작에서 기인하는 2차선 전신 발작. 그래 시작은 부분 발작에서 했는데 이 발작이 전파돼서 이게 전신 발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쓰러져서 전신이 강직되고 청색증이 나타나며 뭐 소변 실수도 하기도 하고 팔다리를 규칙적으로 떨게 되는 발작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신 긴장 간대 발작,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본다 아니면 뭐 영화에서 흔히 본다 라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발작, 그 뇌전증 하면 그래 알려져 있는 것이 대발작입니다. 전신 발작 도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발작 형태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발작 초기부터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 청색증,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이 나타나 몸을 떠는 간대성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후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오고 턱이 간대성, 턱이 떨리면서 발작 시 혀를 깨물기도 합니다.
발작 중에는 소변이나 대변 실수도 하고 발작 후에 되게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보통은 어,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긴장 간대 발작이라고 하는데 먼저 몸이 뻣뻣해진 후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팔과 다리, 양팔과 양다리를 떠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아에서 잘 나타나는 소발작이 있는데 어, 소발작은 이제 갑자기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증세가 5에서 10초 정도 지속되는 발작입니다. 그래서 소위 뭐 멍 때리는 경련, 뭐 딴 생각하는 모습, 뭐 이런 거.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 뭐 이렇게 외래로 와서 외래에서 어떤 검사를 하고 또 뇌파 검사를 해서 결심 발작으로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 발작인 경우에는 가끔 눈주위나 입주위가 경미하게 떨리기도 하고 주로 소아에서 보통 5살에서 8살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입술을 핥거나 옷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이렇게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티슈 같은 거로 과호흡을 유발해서 이 결심 발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 발작인지 아니면 그냥 집중을 못해서 멍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클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간대성 근경련 발작은 우리가 깜짝 놀라는 듯한 근수축이 양쪽으로 나타나는 쉽게 말해서 전기가 통하는 느낌 이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양치질 할 때 칫솔을 떨어뜨리거나 칫솔을 볼 안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찌른다든지 그런 경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무긴장 발작은 근육의 긴장이 갑자기 소실되어 머리를 반복적으로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길을 걷다 쓰러지는 발작의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머리나 얼굴에 외상을 많이 입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팔을 짚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뒤로 확 넘어진다. 아니면 갑자기 앞으로 방어도 못하고 쓰러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몸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다. 네녹스 가스토라는 난치성 뇌전증일 때 많이 볼 수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뇌전증의 그 발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오늘은 약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전증은 이제 약물 치료가 보통 6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는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고 10%에서는 식이요법, 뭐 10%에서는 다른 전기자극요법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 후 정상인과 다른 약물 치료를 하면 치료 후 정상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60%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20, 30%에서는 약 복용으로 정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20% 정도, 뭐 많게는 25% 정도에서 난치성 뇌전증을 계속 지속되어서 약을 조절하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예후는 자연관해, 그러니까 뭐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치료 후 없어지는 경우,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서 비슷비슷한데 그래 합치면 60% 정도는 치료해서 완치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치료를 합니까? 뇌전증인 경우에는 그럼 처음 경련을 딱 했을 때 바로 치료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경련한다고 보통은 바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련하면은 뇌파가 정상이고 머리 MRI가 정상이고 소아 같은 경우는 발달이 정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경련을 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두 번 경련을 아까 비유바 발작에 의해서 경련이 일어났다. 그러면 세 번째 할 확률은 80%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련부터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데 두 번 이상의
뇌전증 발작이 특별한 요건 없이 나타날 때는 이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그 뇌전증 치료의 지침 보시면 이게 정말 뇌전증 발작이 맞는가? 아, 이거는 뇌전증 발작하고 비슷한데 뇌전증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전증 발작을 완전히 조절하거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절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하겠지만 조절이 너무 힘들다. 하루에 뭐 20번씩 한다. 그러면 하루에 5번으로 줄였다. 아니면은 뭐 한 달에 10번 하던 걸 한 달에 2번으로 줄였다. 이런 것도 치료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거나 일어날 것을 예상되는 환자, 그 다음에 복합 부분 발작이나 다른 발달 장애, 신경학적 이상, 뇌파의 이상이 있을 때 높은 재발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에서는 항경련제의 어떤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하냐 아니면 견딜만 하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을 바꾸기도 하고 약을 줄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발작을 하면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첫 번째 발작이라도 뇌파에서 뚜렷한 발작파가 관찰되거나 아니면은 그 뇌 사진상에서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신경학적 진찰을 했는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첫 발작이라도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뇌전증 처음부터 뇌전증 지속적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뇌감염이나 의식소실을 동반한 외상이 있었거나 현재 활동성인 뇌감염을 앓고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첫 발작이라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경련제의 발작 억제 기전은 이제 뇌세포가 아까 경련이라 하는 것은 뇌세포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뇌세포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시켜주고 뇌세포의 억제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흥분을 억제시켜주고 억제하는 힘은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약마다 요 기전을 요렇게 요거를 많이 도와준다 요거를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물을 계속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발작의 증파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원칙은 발작의 형태에 근거하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결심 발작이다 아니면 뭐 부분 발작이다 전신 발작이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요럴 때는 요런 약들을 우선적으로 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보통 전문가의 의견들을 해서 그 뭐 미국 의사협회에서 전문가 의견들 아니면 유럽 뇌전증 의사들의 전문가 의견들 뭐 아니면은 세계 그 뇌전증 기구에서 나타난 뭐 가이드라인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약 당연하겠죠. 그리고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은 약을 약물 치료의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단일요법 한 가지 약으로 보통 먼저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용량은 변경은 서서히 하며 대개 5에서 7일 간격으로 약을 올리기도 하고 약을 줄이기도 합니다. 발작 조절 후 2년에서 5년 사이 발작이 없고 뇌파가 정상일 때까지 지속되고 약물 치료를 지속합니다. 항경련제의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수농도라든지 그러니까 약물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에 다양하게 여기를 막아주는 약 또 뭐 밑에를 막아주는 약 다양한 기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칼슘 통로 뭐 암파라는 그 리셉터에 그 소금 Na 하는 나트륨을 막아주는 기전, 클로라이드를 막아주는 기전, 뭐 다양한 기전이 있고 또 이 안쪽에서 또 어떤 작용을 하는 기전들,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는 지금 아주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뭐 브로마이드라는 약도 나왔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페노바비탈 1910년도 그 다음에 뭐
1930년도에는 페니토인 이런 약들이 나와서 이런 약들이 이제 6.25 전에는 두 가지 약만 많이 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카바마제핀, 발포레이트 이런 약들이 1세대 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바트리 약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도로 많은 약들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약들은 에시카바제핀이라는 뭐 상품명으로 제비닉스 하는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작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전신성 발작인과 부분 발작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뭐 가이드라인은 정도 뭐 참고할 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 발작일 때는 보통 카바마제핀이나 뭐 라모트리신, 옥시카바제핀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럼 발포레이트를 쓰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포레이트를 써도 되는데 카바마제핀이나 옥시카바마제핀을 많이 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심 발작, 멍 때리는 경련일 때는 엑소수시마이드라는 약이나 발포레이트라는 약, 발포릭 애시드라는 약을 이제 많이 쓰고 우리 근간대성, 아까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뭐 양치질할 때 움찔거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발포릭 애시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신강직 간대 발작, 우리가 대발작이라 하는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뭐 발포레이티드 애시드, 카바마제핀 이런 약들을 이제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사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다양한 약들이 있어서 주사약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그러니까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련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을 주로 많이 쓰고 물약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같이 뭐 알약을 못 먹는 경우에 물약을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항경련제는 옛날부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페니토일이라든지 발포릭 애시드 그래 여기 R 적혀있는 게 그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뭐 올필 하는 약, 그 다음에 데파킨, 뭐 테그레톨, 뭐 그 다음에 자론틴 이런 약들이 이제 옛날 약들이고 새로 나온 약들은 우리가 토피라메이트, 토파맥스, 뭐 라믹탈, 사브릴, 트리랩탈, 케프라 뭐 이런 약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항경련제들은 기존의 항경련제들에 비해서 뭐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기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항경련제 페노바비탈은 1912년도에 개발되어서 나왔는데 보통 약효가 오래가는 진정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뭐 경련을 해서 오는 경우에 1차적으로 페노바비탈이나 페니토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대성 경련이나 단순한 부분 발작의 처방도 하고 신생아 특히 신생아 경련일 때는 페노바비탈이 작용의 기전이 조금 달라서 가장 먼저 퍼스트 라인 1차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부작용은 약간 졸릴 수 있고 발진도 생길 수도 있고 인지 기능 저하, 호흡 부전 이런 것들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페니토인은 어 그 그러니까 신생아 경련일 때 주사약제로 페노바비탈을 제일 많이 쓰고 만약에 소아나 성인에서 경련을 했을 때 가장 흔하게 주사약을 쓰는 응급실에서 주사약을 쓴다면 페니토인이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페니토인이라는 약은 그 수액 같은 게 우리가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 있는 수액에서는 이게 침전이 돼서 그냥 생리 식염수에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수용성 페니토인이라는 게 또 나와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이 뭐 30분 이상 지속된다 이럴 때는 페니토인을 가장 1차적으로 먼저 씁니다. 이 페니토인도 알약이 있어서 장기간 쓸 경우에 알약을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장기간 써서 잇몸이 두꺼워진다든지 얼굴이라든지 몸에 털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말초신경이 이렇게 저린다든지 또 아니면 심장에 부정맥이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도에 엑소수지마이드 아까 우리 결심 발작이라고 했는데 연질 캡슐과 시럽이 있습니다. 연질 캡슐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오메가3 비슷하게 조금 캡슐이 큽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먹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시럽이 있는데 이 시럽은 지금 한국흑의의약품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 대학병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 또 자론팅카는 약은 부작용으로 조금 소화가 안 된다, 좀 속이 미시끄럽다, 뭐 배가 아프다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야제팝, 우리가 불안 장애 아니면은 또 경련이 심할 때 다야제팝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에서 열이 날 때, 열성 경련이 있을 때 해열제하고 같이 예방약으로 한 이틀 정도 사용하는 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제품 이 약 자체가 강하게 막 경련을 붙잡는다기보다는 약간 추가요법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제팜은 어, 약간 먹고 졸릴 수도 있고 변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발작에 효과가 좋은 테그레톨,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입니다. 그래 부분 발작뿐만 아니라 전신 발작이나 3차 신경통에서 사용하고 소아에서는 카바마제핀과 비슷한 성분의 옥스카바제핀이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바마제핀이나 옥스카바제핀 모두 어, 가장 큰 부작용이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간혹 어지러울 수 있다. 또 그 피검사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다. 저나트륨 혈증은 보통 이렇게 카바마제핀을 노인에게 그 과량 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로나제팜 하는 약은 이제 약물명으로 리보트리라고 하는 약인데 부분 발작에 효과적이고 흔히 아까 그 다이아제팜과 비슷하게 추가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전증 하나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조금 많이 불안해한다든지 뭐 그럴 때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인데 그 침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가래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뭐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발포릭산이라고 있는데 이 상품명으로 데파코트 올필이라는 약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범위 항경련제 중 하나고 시럽, 주사, 정제 다양한 제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가 측정이 가능해서 이 발포릭산 그러니까 이 약이 지금 몸의 혈중 농도가 어떻다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런데 간 기능에 이게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 장애가 환자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발포리산은 부작용으로 속이 안 좋다든지 복통, 그 다음에 손 떨림,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때문에 또 이 발포릭산을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 그다음에 또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혈소판 감소증 피검사인데 혈소판이 떨어졌어요. 근데 올피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올필의 부작용으로 혈소판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모트리진 라는 약이 있는데 라믹탄이라고 상품명으로 돼 있고 소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광범위 항경제 중 하나입니다. 요 라믹탄은 추어불 제제가 있어서 추어불로 이렇게 깨물어서 씹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우리가 인지 기능, 뭐 기억하고 학습하고 하는 거에 부작용이 좀 적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부작용으로 간혹 발진이 생기면 이 약은 못 씁니다. 이 발진하는 것이 온몸이 다 이렇게 벗겨진다든지 뭐 광범위하게 발진 자체가 가벼운 두드러기가 아니고 심하게 발진 생길 수도 있어서 약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996년도에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 나왔는데 토파맥스라고 상품명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두통 예방약으로도 먹기도 하고 경련약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게 뭐 소량일 땐 괜찮은데 많이 먹을 때는 조금 기억이라든지 학습에 조금 불리한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제 입맛이 떨어져서 체중 감소. 그러니까 뭐 뚱뚱한 사람한테 발포릭 애시드 아까 체중 증가 있는 그 약보다는 토피라메이트가 조금 낫겠죠. 처음 약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체중 감소. 그다음에 장기간 누워 있는 환자들한테 토피라메이트를 쓰면은 신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은 이렇게 뭐 땀이 조금 잘 안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돌았는 이제 레비트라스탐, 케프락하는 약입니다. 소아에서도 많이 쓰고 소아에서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시럽이라든지 주사, 정제, 다양한 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작용은 뭐 약간 공격성이 있다 하면은 평소에는 좀 이렇게 차분한데 이 약을 먹으니까 많이 조금 폭력적이 되었다.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원래 애가 조금 활달적인데 이걸 먹으니까 더 너무 활달적이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성격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카바마제핀과 같이 소아에서는 옥스카바제핀 하는 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 제품명으로는 트리랩탈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트리랩탈이라는 약도 시럽과 정제가 있고 부작용은 카바마제핀과 비슷하게 발진, 어지럼증, 전하투림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니사마이드라는 약도 엑세그란카는 약인데 최근 일본에서 나온 약인데 토피라메이트와 유사하게 광범위한 항경제입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하루에 한 번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니사마이드도 식욕 부진이라든지 체중 감소, 졸림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3세대 2008년 이후에 나오는 약들이 라코사마이드, 루피나마이드 이런 약들이 있는데 라코사마이드는 이제 그 기전이 조금 달라서 부가요법으로 뭐 사용하는데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있고 이노벨론카는 루피나마이드는 약도 제품명 이노벨론이라는 약인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뭐 나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음, 두통, 어지러움, 구역, 구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비가바트리 영아 연축일 때 우리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약이죠. 사브릴이라는 약인데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도 뭐 그 환자에 따라서 뭐 1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브리익 하는 약은 조금 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용량이 많아진다면은 그 시야 협착 같은 것들이 그 시야 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각도가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클로바장 하는 약은 아까 리보트릴하고 비슷한 약인데 이렇게 부가요법으로 쓰는 항경련제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넘어서 나온 약은 이제 파이콤팍 하는 약입니다. 새로운 치료 기전이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뭐 조금 이제 경험이 늘었습니다. 이제 10년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장점이 있고 어지럼증이 좀 많고 졸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경제를 이렇게 쓰면 언제 중단하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작이 적어도 2년에서 5년 이상 없고 뇌파가 정상이 되면 이제 약을 끊을 수 있겠다,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경련제는 3에서 6개월에 걸쳐 천천히 중단하고 갑작스러운 발작의 재발이나 뇌전증 지속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발작의 재발이나 뇌전증 지속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 중단 이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부분 발작, 그 다음에 1세 이전이나 10세 이후에 발작이 시작된 경우, 그 다음에 신경학적 진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발작 그 약 중단 후에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재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를 이제 아까 약물에 수능독했는데 약을 이렇게 먹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약을 이렇게 먹는 게 쉽지는 않고 또 뭐 한약을 먹으면 그 몸이
약해가지고 경련하는 거 아이가 아 뭐 한약이 경련에 좋다 하더라 이렇게 약을 한약과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민간 요법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 순응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경은 이제 약물을 이제 순응도를 이렇게 잘 먹는 거, 꾸준하게 제때 잘 먹는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경련제의 어떤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고 면담을 해서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용 후에 남은 알약수를 이제 카운트 그러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2개월 줬는데 약이 아직 뭐 3개월 있다가 온다. 그러면 왜 3개월 있다가 옵니까? 이렇게 약을 빠져 먹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수의 약을 가장 적은 횟수로 약 개수가 많거나 약을 자주 먹어야 되면 아무래도 빠져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알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소에 있는 이렇게 약 약을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눠서 먹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약을 이렇게 날짜를 적으라 하든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진단된 염증은 첫 번째 약으로 한 50% 경련 소실될 수 있고 두 번째 약으로는 한 15%. 그래서 두 번째 약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 난치성 내전증을 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치성 내전증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한 달에 1회 이상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 중증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이상 약물요법, 케톤식일, 내전증 수술, 미주 신경 자극술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Q&A 비슷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발작 시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뭐 뇌전증 협회라든지 뇌전증 학회라든지 뭐 특히 퍼플라이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3S 캠페인, Stay Safe Side, 그러니까 뇌전증 경련 환자가 주위에 있다면 곁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을 치워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준다. 그리고 뭐 옷 같은 게 쪼여져 있다면 옷을 좀 풀어 준다든지 하고 그리고 사이드 옆으로 눕혀 준다. 그러니까 뭐 침이라든지 구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눕혀 준다. 이렇게 3S를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혀서 이제 벨트나 넥타이 등을 풀어준다. 그리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 유지하는 하고 입에 이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뭐 단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빼내 주십시오.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것을 사용하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 턱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비약 등을 입으로 뭐 우황청심환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흡임성 폐렴이나 또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간혹 이제 성인 환자나 뭐 대학생들, 뇌전증 환자들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술은 안 마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술은 될 수 있으면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뇌전증 환자에게는 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코올은 한 경연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자체로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안 마시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제 조금 마시지 뭐 마셔도 된다 마셔도 그렇게 여지를 두면은 일단은 자꾸 마시게 되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럴 수도 않겠나 싶습니다. 머리가 나빠지지 않나요? 그래 대부분의 약물은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적정 용량을 쓴다 한 가지 약을 쓴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데 많은 약을 그 용량을 최대 용량으로 쓴다 아니면 약의 개수가 많다면은 인지 능력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노바비탈 같은 경우에는 악성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학동기에는 뭐 이 페노바비탈 같은 약들은 보통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약을 먹지 않아서 심한 발작으로 인해서 내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은 그것이 더 머리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중에 주의할 것은 없나요? 뭘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별히 금기시 되는 식품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약이나 보약 같은 식품을 생각하는데, 한약 성분 중에는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한약은 먹지 마라 하고, 뭐 홍삼 정도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삼 정도는 먹고, 그다음 뭐 이렇게 한약 살도 가지고 그래 그 뭐 고기 같은 고기국 뭐 이런 거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은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냥 배드민턴 치도 되나요? 뭐 아니면 뭐 달리기 해도 되나요? 특별히 신체 활동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나 수영, 암벽 타기 등을 하다 발작이 일어나면 위험하므로 이런 수영이나 암벽 타기는 동반자가 있어서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전은 해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 규정은 없는데 뭐 전에 이 사회적 이슈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되는데, 운전에 장애가 될 만한 뇌전증, 간헐적인 의식 장애의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요. 그런데 적절한 약물 치료를 잘 받고 안정적인 경과를 보인다면은 담당 의료진의 의견과 뇌파 검사 결과 등을 해서 참고를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이제 가이드라인은 이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전 적합성 기준은 1년간 운전에 방해가 되는 뇌전증 관련 증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운전을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경련이 어떤 양상이냐 따라서 이게 1년만 경련이 없어도 할 수 있겠다, 아니다, 이거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이 되겠죠. 민간요법은 효과가 있나요? 뭐 그래 그걸 묻는데 없습니다. 그래 뇌전증은 약물로 1차적으로 치료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은 당연히 우리 포퓰라이저 선생님들이 다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뭐 뇌전증 환자의 경우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 다른 일반인들과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뇌전증을 갖고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든지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도스토옙스키, 단테, 빈센트 반 고흐, 뉴턴 노벨 이런 분들도 다 뇌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훌륭한 업적을 이룩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뇌전증을 숨기지 말고 알려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을 이해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소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련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련은 거의 대부분 1, 2분에 멈춥니다. 근데 1, 2분이 억수로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30초에도 뭐 한 3분 했는 거 5분 했는 정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1, 2분의 경련은 짧은 경련은 대부분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첫 1, 2분 동안 경련을 멈추게 하는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경련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아까 성인과 마찬가지로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의 강직, 그러니까 숨 쉬는 걸 꺽꺽꺽 소리 난다든지 이런 게 강직이 오기 때문에 옷 같은 걸 풀어서 숨쉬기 쉽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입안에 분비물이 증가하고 또 구토물이 있을 경우에는
옆으로 아까 3S, 사이드, 뭐 쉐이프, 스테이 이렇게 마찬가지죠. 경계는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 손발을 바늘로 따거나 주무르는 민간요법이 경계는 멈추지는 않습니다. 바늘로 따서 경계는 멈췄는데요. 그거는 이제 경계는 멈출 때 돼서 멈춘 거지 바늘 땄기 때문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경련에 의해서 뇌 손상이 초래되는 뇌전증 지속 상태,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이양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약물로 경련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이빨로 깨물고 있는 상태라면 나무 막대 등을 이빨 사이에 물려서 이동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경련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약물 치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효과 못한 처치를 하다 내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바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전증이 있는 소아에게서는 아이들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부모나 친구들이 언급하게 되면 자존심 상처를 입고 건강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게 무조건적인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5살이면 5살이 이해할 수 있고 10살이면 10살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처방대로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약 2년 이상 경련이 없는 경우 서서히 감량한 약을 끊을 수 있음을 잘 알고 갑자기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도록 서로 의료진과 보호자, 환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학교 선생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변함이 없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불신을 가지고 선생님 믿지 못할 때는 선생님의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신뢰하고 아이의 상태를 상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알려주고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염려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발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진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열애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참여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학습이나 운동, 단체 생활을 일부러 제약할 필요는 없지만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도를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중고등학생은 시험이 가까워졌다고 밤을 새고 공부하는 등 수면 박탈 행위는 금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이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 투약을 부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화상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할 경우에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사용하기보다는 전기포트를 사용하고 욕실 문이나 모든 문은 바깥에서 열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신 발작이 잦은 경우에는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에 방바닥에 이불이나 매트리스를 깔아서 다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잠을 줄이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여행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리면 여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행을 하게 되면 수면이 불규칙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으니까 약을 반드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의 경우 반드시 약을 소지하며 만약에 약을 못 챙겼을 경우에는 여행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을 받도록 하고 지갑이나 휴대폰에 항상 처방전 사본을 넣고 다니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운동은 아까 말씀했듯이 신체적 접촉이 많은 스포츠라 해서 특별히 경련을 더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코치나 트레이너에게 발작 시 대처 요령을 숙지시킬 필요는 있을 겁니다.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혼자 물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하며 실내 수영장에서 이렇게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경련제는 뇌전증 치료의 근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1차적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개발되어 약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부작용이 개선되면서 신체적인 부작용의 개선은 뚜렷했지만 심리적 차원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장애, 미세 운동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청소년 뇌전증의 그 치료의 선호도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뭐 특별히 뚜렷하지만 아직까지 없지만은 경계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고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 대부분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난치성 뇌전증을 갖고 있을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지난 일기 때 교육해 주신 거에 비해서 확실히 약물에 관해서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예, 좀 좋았는데요. 일단은, 여기 지금 이제, 사실 이 약물 정보가 좀 지나치게 또 전문적이고 당사자 중심이라서, 좀 이게 뇌전증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뇌전증 가족이나 뇌전증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포퓰라이저 활동하신 분들께는 조금 어려운 정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 혹시 뭐 이제 이렇게 그 감상하시고 그 제가 아니 그 강의 들어보시고 뭐 좀 어려운 점이나 뭐 좀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효원님이 좀 늦게 들어와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다 좀 소개를 했는데 효원님 간단하게 또 그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늦게 들어가 죄송합니다. 저는 정효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장애 인식회관 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전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뭐, 또 이제 강의 도중에 저도 이제 좀 검색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뭐, 간대성이라는 말이나 기전이란 말이나, 뭐, 예후나 관해, 수능도 뭐 이런 말들이 또 이제 의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좀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이제 또 의견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장미님, 네. 네. 저희 딸이 그 약을 먹고 그 하얀색 반점같이 생겼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별 그런 거 없다고는 하던데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등 쪽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네. 것도 뭐 부작용 중에 하나인가요? 뭐 어떤 약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발진하는 게 이제 붉은색 발진을 많이 나타내고 만약에 하얀색으로 발진이 몇 개 있다면은 그거는 크게 뭐 교수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지켜보자 아니면은 발진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약물의 부작용으로 하얀 발진이 나타난다 그거는 조금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몇 가지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결심 발작, 소발작이 네, 겉보기에는 이제 집중을 못해서 네. 멍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저번에 저도 협회에서 어떤 포럼을 했을 때 들은 건데, 이제 네, 학교나 네, 회사에서 이 멍 네, 때리는 것이나, 그 다음에 네, 이제 결심 발작으로 인한 어떤 증상이나, 이게 구분하기가 좀처럼 어려운데, 네, 혹시 그러니까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좀 이것을 아까 뭐 이게 진단을 이제 이게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시 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한다 뭐 그래 그런 이야기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작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일주일에 2번 보이고 그렇지는 않고 하루에도 여러 번 보이는 수가 많고 뭐 밥 먹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밥 먹다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텔레비 보다가도 아니면 뭐 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소발작의 특징은 약간 우리가 마술사처럼 레드선 하면은 딱 그 기억이 없어지고 레드선 하면 딱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기억이 없어지는 거고 뭐 유발해 보는 거는 아까 과호흡을 해서 했는데 뭐 집에서 하셔도 크게 뭐 집에서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뭐 그러니까 그 게임 해보자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뭐 A4 용지 같은 게 있어서 A4 용지를 앞에 놔두고 후 계속 불어본다든지 한 뭐 2분 정도 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멍한 모습이 보입니다. 멍한 모습이 보통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그때 옆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무 하면 이제 그 멍한 상태에서는 그 단어를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래 기억을 못 하면은 아, 이 사람은 결심발작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티슈 같은 거 가지고 불어보라 해서 1후, 2후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살리다가 뭐 30, 그 다음에 숫자를 못 살리는 거겠죠. 결심발작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 있는데 요 과호흡을 해서는 안 되는 환자들이 또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중에 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과호흡을 하면 갑자기 경련을 더 유발해서 전신발작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거 먹을 때 약간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아니면은 뭐 그 매운 거 먹을 때 힘이 빠진다. 아니면 뭐 달리기 할 때 좀 힘이 빠진다. 이런 친구들은 그런 과호흡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한테는 과업을 해봐가지고 그런 팁을 알 수 있고 또 뭐 자주 그렇다 하면은 아 뭐 내가 여기 아니면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학원 선생님이 아 자 집중 못하는데 좀 멍한 것 같다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이 종합병원에 계시는 이게 경련 보시고 뇌전증 보시는 쌤들한테 가시면은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데파킨 크로노 그거를 먹었는데 네, 그 약물 조사를 해보니까 발프로산 나트륨이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저도 이거 모임 시작하면서 제가 뭐 10년 넘게 먹고 있던 약을 그때 처음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그, 그 정도로 이제 약물이나 자기가 어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정보를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예, 그 부작용이 네. 보면은 뭐 체중 증가나 뭐 탈모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제가 이게 그거 약을 먹다가 안 먹었을 때 느낀 그런 감정적인 변화라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게 조금 느껴졌는데 그 약물의 부작용이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감정적인 데 좀 작용하는 걸까요? 그 약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어떤 거는 우울증이 있을 때 아 그래 뭐 발포릭 애시드 같은 걸 먹으면 조금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요약을 먹으면 그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할 때 뭐 데파킨 같은 걸 처방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거를 이제 뇌전증 때문에 내가 먹었는데 그걸 빠지니까 내가 며칠 빠져 먹었다 하면 그거의 이펙트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기분 변화라든지 뭐 아까 라모트리진이라든지 그 발포릭 애시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어떤 그 우울증일 때 그런 약들을 좀 쓰기도 하니까 그런 기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약 자체 때문에 그런 약을 많이 먹으면 또 기분 변화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인지 변화도 있는데 당연히 감정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빠져 먹을 때 감정 변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서 내가 약을 빠져 먹었기 때문에 그냥 걱정돼서 감정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약의 효과가 약물 농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다정님. 네. 네, 그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몇 분의 주치의를 어, 바뀌었던 이제 그게 있는데 종합검진 같은 걸 할 때 네. 뭐 몇 시간 뭐 전날까지 언제까지 뭐 물을 마시지 말아라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교수님들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에 조금 난처하더라고요. 그거에 그,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
제 개인적으로 뭐 만약 금식이라든지 뭐 근데 수술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약을 먹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명장 수술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며칠 동안 굶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주사약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금식 때문에 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 복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식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 자기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요 약을 같은 농도 같은 용량으로 주사약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아까 했듯이 뭐 내시경 검사를 한다. 요새 뭐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뭐 그게 금방 넘어가고 위에서 오래 안 머물고 있으니까 저는 먹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게 한두 개 알약이 있다고 큰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은데 내장 내시경은 워낙에 또 이렇게 그 장을 비우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아침에 일찍 하고 11시에 하고 그럼 11,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점심 때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번 먹는 약이면은요. 꼭 그래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 하면 점심 때 만약에 뭐 11시에 내시경 끝나고 점심 먹고 뭐 점심 죽 먹고 1시에 먹고 자기 전에 먹어도 하루에 2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그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네. 아예 상호작용이 부분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아예 마시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네. 반발에 이제 아예 약간 그렇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네. 여지를 주면은 이제 네. 또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다는 말은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상호작용이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마시고 싶은 사람은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녹차 같은 걸 따라 가지고 비슷하게 색깔해가 기분을 내라는 거지 취하면 아무래도 머리에서 흥분할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 주량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는 소주 반 병이다 누구는 소주 2병이다 이렇게 그게 다 다르니까 제 개인적인은 먹지 마라 하고 뭐 그래도 먹으려 하면 이제 맥주 한 잔만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녹차 같은 거 따라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강하게 먹지 마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그 네. 술잔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좀 받은 게 있었어가지고. 예. 근데 뭐 먹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소주 그러니까 맥주 3잔 먹어도 괜찮더라. 뭐 그래 계속 괜찮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럼 한번 약간 이제 한 맥주 한 잔 정도 테스트성으로 한번 먹어보고 이제 그렇죠. 조금 괜찮으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집에서 뭐 맥주 한 잔을 먹어보고 일주일 있다 또 맥주 한 잔 먹어보고 그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테스트 해보다 경련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더 있으실까요? 네, 저는 네, 효원님, 네.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환우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단 환자 당사자로부터 좀 받은 질문인데, 네. 좀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아직도 뇌전증 약을 정신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약물이 계속 안 맞아서 계속 발작이 일어나는데, 예. 근데 또 신경과를 가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예. 난처한 상황을 표하셨는데 제가 그냥 대답하기에는 네. 이게 뇌증이 이제 신경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네. 정신과보다는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다시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뇌전증 그 환우분들,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바꾸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당연히 잘 알겠지만 제한데도 지금 뭐 25, 33 이렇게 소아과인데 그렇게 장기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정신과에서도 보고 신경외과에서도 보고 뭐 또 소아과에서도 소아환자는 소아과에서 보고 뭐 내과에서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서도 경련을 많이 보고 또 정신과에서도 경련약을 보는데 뭐 아까 말씀했듯이 신경과에서 보는 게 제일 맞고 약물이 조절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약이 잘못돼서 조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약을 써도 난치성 뇌전증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사를 최근에 했는지 또 약의 용량이나 약 종류를 조금 바꾼 적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이 쌤이 안 맞으면은 차트 같은 걸 복사해서 다른 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그 쌤한테 가도 안 되니까 요새는 쌤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네. 효원님 아까 말씀하시려다 마셨나요? 아,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발작도 여러 증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발작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잘 보여서 좀 이제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단추를 만지는 행동이나 입을 쩝쩝거리는 행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네, 보여질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발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긴 시간, 이러한 발작도 긴 시간 이어진다면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분 발작도 오래되면은 뭐 뇌 손상이 있지만 전신 발작보다는 손상이 적을 겁니다. 그래 아까 말했던 이렇게 뭐 입맛을 다신다든지 아니면 뭐 단추를 풀고 닫고 한다든지 이런 복합 부분 발작일 때 자동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증으로만 끝나는 경우보다는 자동증 있고 나서 다른 뭐 이렇게 조금 큰 발작들이 보통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러니까 단순 부분 발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거린다 이런 것들은 뇌에 큰 손상은 보통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뭐 그러니까 약간 멍하면서 이렇게 단추를 푼다 뭐 눈을 깜빡거린다 이런 의식은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개가 돌아간다 아니면은 뭐 보통 이렇게 팔이 움직인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 자동증만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래 전신 대발작이 제일 뇌에는 안 좋죠. 그런 것들은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요새는 핸드폰 동영상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찍어 오시는 분도 많고 특히 뭐 신생아라든지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시던데요. 네. 그 전조 증상 사례 중에 뭐 혹시 이명도 있었습니까? 뭐 이명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자다가 일어나서 뭐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머리 내 어느 부분에서 경련파가 있냐에 따라서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다가 갑자기 소리도 치고 막 욕도 하고 그 깜짝 놀라게 뭐 그냥 악몽 꿨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디오 뇌파 같은 걸 머리에 뇌파를 붙이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경련이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뇌파가 이상 있는지 그래 살펴서 그래 이명도 있을 수 있고 느낌 이상한 사람 뭐 속 울렁거림 뭐 환시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퍼플라이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찌 네. 보면 이제 뇌전증이라는 질환이 그 이제 치료를 그 해서 그 이제 뇌전증이 아까 보니까 관해라는 말이 있던데 네. 이제 네 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활동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치료를 돕는 활동이 퍼플라이저가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어떤 그러니까 활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치료 후에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질환과 관계없이 사회 참여나 사회 진입을 위한 어떤 활동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저희 그 퍼플라이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제 병원에 계시고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그 이 치료 외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그 이런 뭐 그가 좀 환자나 어떤 환자 가족의 좀 삶이 좀 나아지게끔 하는 데서 가장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뭐 활동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이 있을까요? 그 뭐 타겟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퍼플라이저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퍼플라이저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심 대표님 만들어준 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요새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 교육할 때 저희 이제 실습 돌 때 그 포퓰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이미지 카드, 아, 그럼 37이라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37만 명의 그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연상, 빈센트 반 고흐의 뭐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이걸 뭐가 연상이 되노 하면 빈센트 반 고흐, 그럼 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 뇌전증하고 뭐가 연관이 있겠노?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뇌전증이 익숙한 병이다. 그리고 뇌전증이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아니다. 자꾸 그런 카드 게임으로 해보면은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렇게 참 이렇게 제가 한번 감사드리라고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는 이렇게 요새는 페이스북 같은 것도 SNS 같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 쇼츠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용해서 아,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 뭐 그래서 뇌전증 협회 번호라든지 포퓰라이저가 사무실이 어디 있다 이렇게 조금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분류해 주는 것들이 포퓰라이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질문 카드 이런 거를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같이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네, 제가 네,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같이 이제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거를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학생분들한테도 이렇게 적용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아까 또 이것도 좀 다른 분들도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또 소아신경과에 계시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 혹은 이제 그 환자분들을 만날 텐데 아까 연령별로 네, 뇌전증을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그 이 뇌전증이란 질환이 좀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요새는 이제 음. 책도 그렇게 뭐 그 특정 제약회사에서 뭐 요새 번개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림 동화책처럼 해서 번개가 맞았어요. 뭐 그런 책을 설명해서 아, 그 지금 네가 그 머리에 번개가 있어서 그 번개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뭐 조절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럼 조금 더 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 네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조금 그래 고등학생은 또 고등학생 맞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혹시 그런 쓰셨던 용례가 있으셨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애들한테 너무 작은 애들한테는 그냥 그 뇌전증이라 하는 그 설명하기보다는 엄마 비타민 주스 먹지 하면서 뭐 일단 약은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엄마도 비타민 먹고 아빠도 비타민 먹고 너희도 비타민 주스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끌고 가고, 조금 이제 책이 나오면은 뭐 아까 했듯이 머리에 번개가 쳐요 그런 책을 이제 한번 적용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그 치료 이행 그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이제 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 네, 또 뭐 이제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 뇌전증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 그 뇌전증을 예방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뇌전증은 뭐 그러면 뇌전증은 예방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뇌전증은 갑자기 생길 수 있고 누구라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위암이라든지 뭐 폐하면 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짜게 음식을 안 먹으면 줄일 수는 있는데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폐암이 생길 수 있듯이 뇌전증을 예방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 잠을 8시간 자면 뇌전증이 안 생긴다.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어느 시점에 갑자기 잘 지내다가 어느 20살 때 뇌전증 생긴 사람도 있고 5살 때 뇌전증 생기고 뭐 약을 3년 먹고 평생 괜찮은 친구도 있고, 뇌전증을 우리가 이제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과 의료진과 퍼플라이즈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앞으로 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좀 뭐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뭐 도움이 좀 필요하다던가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네, 다정님, 네. 그 혹시 그 이제 뇌전증 관련해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양성되고 계시는 이제 그 미래 교수님들 예, 그렇게 예. 그분들을 교육을 할 때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뇌전증에 대한 전문가지만 이렇게 퍼플라이저와 함께 약간 협업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향도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찬성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만약에 뭐 온라인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에서 뇌전증에 관심 있는 그 모임에 뭐 심 대표님이나 몇 분을 와서 뭐 예를 들어서 15분 시간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뭐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소모임을 가진다든지 저는 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런 거는 별로 안 궁금하겠구나 뭐 이런 거까지 생각하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뭐 대구 경북에 뇌전증 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뭐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 같이 조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그 교수님하고 또 뇌전증 그러니까 퍼플라이저 몇 명하고 같이 따로 소모임을 해도 되고 그런 식의 의료진과의 퍼플라이저 만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정님 덕분에 저도 제가 좀, 네,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이제, 네. 저 진짜, 예, 변준철 교수님 덕분에 정말 그 좋은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예, 교수님도 오늘 뭐 이제 일단 준비돼 하신 이야기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뭐 좀 포퓰라이저 그 2기로 활동하신 분들께 좀 뭐 응원이라던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예, 오늘 마치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뭐 제가 이렇게 뭐 준비했는 게 다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언제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심 대표님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뭐 또 제가 뭐 메일로 대답을 해드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또 온라인 미팅을 해서 도움이 되고 또 뭐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또 시간이 된다면은 도와드릴 수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인식을 바꾸고 또 우리가 같이 따뜻하게 공유해 줄 수 있다. 그래, 따뜻한 시선하는 그것들이 참 중요한데, 국가대학생들도 제가 이렇게 강의만 하다가 아까 그 이미지 카드나 또 뭐 질문 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인문학수 비슷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듯이 포퓰라이저 내에서도 다양하게 뭐 책도 만드시고 또 소식지도 하시지만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든든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다음에 아까 다정님 제안해 주신 대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이제 뭐, 이제 예비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뵐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구 경북의 내전증 학회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퍼플라이저 분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뭐, 빠른 시일 내에 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퍼플라이저 선생님들께도 조금 확인을 받고 싶은데 이게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뇌전증 당사자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들에게 좀 많이 필요한 정보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약물과 그 부작용에 관해서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또 듣는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원래 오늘 기록된 그 내용을 원래는 플라이저 이기 선생님들 게만 이제 공유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괜찮으시다면 혹시 교수님도 동의를 구해야겠지만은 저희 따뜻한 시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에필소드라고 에필랩시랑 에피소드랑 합쳐서 거기에 좀 이제 공개를 해도 될지 좀 확인을 좀 드려봅니다. 혹시 뭐 저는 어 괜찮습니다. 저는 네. 뭐 제 강의에 있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셔도 그리고 제가 이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게 네. 좀 걱정이지만은 뭐 올리셔도 되고 또 제 녹화 있는 거를 그러니까 심 대표님이 필요한 뭐 그 환우 모임에서 사용하셔도 그 뭐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편집해서 그러면은 유튜브 에피소드에 요 내용을 좀 올려서 퍼플라이저 분들뿐만 아니라 뭐 뇌전증 환자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 혹시 더 뭐 의견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없으시면은, 네. 그리고 그 간호대학생들도 와서 너무 이렇게 예비 의료진들도 이렇게 퍼블라이즈에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환우분들도 정말 이게 지금 환우분도 계시지만 그 퍼블라이저도 있고 환우분도 있어서 환우분들이 또 직접 질문하는 계기가 됐으면은 조금 더 알차고 또 더 보람된 일이 될 수도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퍼플라이저에 대한 그 모임이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누구든 참석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 같은 걸 하면은 조금 공지도 하고 하면은 뭐 정말 리얼한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그렇게 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좀 오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을 또 올리면은 댓글을, 그 사실은 이제 막으려 했는데 댓글을 열어서, 네, 질문을 좀 받는 것도 그러니까 좀, 네. 질문을 하시면 뭐 혹시 심 대표님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모르면 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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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캡처해서 좀 사진 하는데, 캡처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 꺼주신 분들을 잠시 좀, 네, 돌아오실 수 있나요? 네네. 그렇게 해서, 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V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